자, 그러면 말이죠. 두 분과 함께 3년 전에 있었던 어민들, 탈북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3년 전에 통일부가 이 어민들 북송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왜 북송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브리핑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귀순 의사도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 구조가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테러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3년 전에 통일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통일부가 그 판단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법의 소관부처로 법률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1조와 3조에 근거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이 북송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 자, 3년 전에는 이것이 북한 이탈 주민법 구조의 비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일 뿐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통일부의 바뀐 설명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법 구조 다시 한번 볼까요? 이탈 주민법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두 줄 보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추방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돌려보낸다 이런 조항은 아니에요. 보니까 저 부분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및 정착에 관한 보호 법률입니다. 그 구조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통일부에서는 추방을 결정한 걸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긴 중대한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법적 책임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법률은 어떤 취지, 입법 취지냐면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국민을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어떻게 지원하고 정착을 보호해 주는 데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주 지원을 해주고요, 생계 지원을 해주고, 취업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지원과 정착에 관한 법률로서 나온 게 북한 일단 주민보호법이고요. 그 보호법에 따르면 북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기본 전제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보호의 정착 지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나왔고 통일부 오늘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네. 1997년 이후에 저 법에 따라서 저 법이 97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97년에 저 북한 일단 주민법 제정 이후에 저 법에 따라서 13명이 저 법에 따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분류가 돼서 비보호 북한 일단 주민으로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북으로 추방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정착을 지원해주는 건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건 살인자로 우리가 판명했기 때문에 북으로 추방해서 고문과 처형과 박해가 예상되는 사지로 몰아냈다는 것은 저 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상민 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난민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추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국제 난민 규정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 2명의 당시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정말 16명을 죽인 흉악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도 사실 여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난민 신청을 할 권리는 주고 난민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진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추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2019년 11월 달에 당시에 그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그 2명의 탈북어민에게 난민을 실청할 권리를 봉쇄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문과 박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제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앰네스티에서 성명서를 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문식 교수가 나름의 해석과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최이배 전 비대위원은 어떤 논리로 맞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북한 이탈 주민법. 주민법에 의한 것에서는 추방의 근거는 없는 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탈북 어민에 대해서 국가가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절차적 규정이 어느 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또 국내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북한 주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외국의 어떤 국민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국가와 우리가 범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면 당연히 이 국가에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 나라로 범죄인을 그냥 인도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탈북 어민들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받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법으로 본다면 진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굉장히 특수성.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이제 어떤 법률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지금 맞느냐 틀리냐의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한 사람들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뭘 더 중요하게 저울질했느냐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16명이나 살해한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가 또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자 인도를 하는 것처럼 북한에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수용이 됐고 실제 당시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도 수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던 사건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것을 들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걸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진상규명은 하겠지만 범죄로 보고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통치행위가 과연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에 기반해서 그리고 당시에도 법적인 근거를 통일부가 댔지 않습니까? 이 조치에는 이러저러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북한 이탈 주민법 구조가 그 법적 근거의 하나로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추방한다는 조항의 근거는 아니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 조항일 뿐이다. 이걸 준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서 나온 걸 보면 살인 등 중범죄자 10명 포함해서 비보호 대상자 323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네. 살인 등의 중범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2019년에 그 2명한테만
3일 조사로 끝내고 5일 만에 신속하게 포승줄에 묶어서 보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일관성이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의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로도 그 북한 일탈 주민보호법에 따른 중대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자로 해서 보호는 못 받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23명을 포함해서 한 300명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16명을 죽였으니까 보내고 1명을 죽이면 안 보낸다는 것이냐. 이런 자의적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정치적 계산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고 검찰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통치행위라고 해버리면 이제 법률 외적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건데 이러한 그 최고 통수권자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던 것도 잘 기억하시지만 김대중 정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통치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98년에 대북 송금 이야기와 관련돼서 지금의 박지원 전 원장이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북에다가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일정한 지원을 한다는 것조차도 통치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미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 2019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통치행위적 차원에서 그 2명을 법률과 또는 그동안의 관례에 어긋나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법률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치행위에 대한 것으로 방패를 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 범죄자로서 외국인으로 일단 보고 뭐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치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도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또 하나 아까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북한 주민도 또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과 또 약간 모순되는. 그러니까요. 예. 저 북한 이탈 주민을 외국인으로 보고 강제 퇴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법적 모순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문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통치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처벌하지는 않고 다만 그때 실무적인 작업을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 자금의 투명성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처벌했던 것이지 그 대북 송금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통치행위를 인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라크 파병 문제를 통치행위로 인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이미 헌법적으로도 그 통치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사건을 꼭 통치행위로 엮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런 북한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기서 또 통치행위까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그럼요. 장관이 통치행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통치행위로 이걸 방어하기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 예. 향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가 또 그러니까 되는 굉장히 이제 셈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민감한 고도의 거죠. 정치적 예.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부나 뭐 여러 부처가 같이 합동조사했고 같이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안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도 들여봤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같이 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무튼 고도의 정치행위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통치행위란 예. 제가 한번 규정을 좀 봤는데 어떤 개념인지 국가 최고기관 대통령의 행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 작용이고 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북송금 때 이미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부인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김근식 교수의 설명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 배우님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제 이야기와 절반이 섞여 예. 있는데요. 당시 97년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남북 화해 협력의 계기 마련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을 통치행위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의 계기와 물꼬를 위해서 돈을 보낸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을 결정한 이후에 송금을 보낸
보내는 과정에서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관리법하고 당시에 돈이 동원됐던 현대의 돈이 계좌를 통해서 수출입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계좌가 송금이 되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 북에 돈을 보낸다는 송금은 통칭이지만 송금의 절차와 과정은 법률적인 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칭이가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명을 그러니까 이제 통칭으로 보낸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죠. 하죠. 지금 두 분의 설명을 이렇게 종합을 하고 제가 당시에 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실행 책임자였던 박지원 전 원장을 법적으로 처벌한 것은 이것은 구분했다라고 하는 그럼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통치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도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그 실행은 통치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적법해야 한다라. 적법하지 않으면 그 실일무 책임자들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뭐 일종의 가분 이론이다라고 판례, 그렇죠. 판례를 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2019년에 2명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칭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치행위에 따른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난민 협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률과 절차를 위반한 게 있다면 실무 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게 역시 관심이 많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보신 것 같은 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특히 사법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치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예,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돌아가서 일단 우리가 따져볼 게 북한 이탈 주민법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조금 애매하다. 당시엔 그걸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법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이 탈북어민을 북송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느냐는 지금으로 봐서는 불명확하고 오히려 법적 적용의 근거로서는 미약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으로 처벌해서 출입국 관리법까지 적용해서 어떤 강제 퇴거 조치와 비슷한 추방 조치를 취한 것은 또 그런 법적인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따져볼 거는 귀순 의사가 있느냐. 이건 지금 당시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의사를 표명했다.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게 있고 어떻습니까? 귀순 의사는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통일부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어제 검찰이 이제 국정을 압수수색한 것도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이 그 합동신문조의 조사기관을 빨리 줄여서 끝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탈북어민 2명의 진술서와 진술 내용이 부분적으로 삭제됐거나 아니면 왜곡됐거나 그분이 은폐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법률 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한 번 이분들이 이제 살해를 저지른 걸로 다음에 알려진 다음에 김책항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자강도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가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와서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책항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은폐 도망을 가려는 과정에서 고국에 가서라도 죽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미 NLL을 넘어서서 남쪽 땅에 들어와서 남쪽에 그 체포가 되고 인신이 구속된 다음에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고국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구분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귀순 의향서에 대해서 직접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귀순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상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단 인정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귀순 의사.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이제 얘기가 좀 오락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뭔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 좀 뭐 가정이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 자기 북한에 남아 있을 때는
아마 사형을 당하거나 쉽지 않을 그 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주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도주를 할 때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남한의 어떤 자발적인 귀순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발견했을 때 도주를 했고 이틀 동안 다시 그 NLL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생포를 하게 됐고 아마 이분들이 우리 군 병력이 그 어선에 올라타서 일종의 진압을 했다. 진압을 해서 이제 생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망쳐서 남한에 몰래 들어오려고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제3국가로 가려고 했거나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술서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다 진술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규명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예. 진정성,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은 이제 그런 양쪽의 측면, 범죄인이기 때문에 뭐 거짓 귀순 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쪽에 가면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면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5일 만에 보내야 했던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관례로 치면 없었던 일입니다. 특히나 그렇게 흉악한 범죄라고 하고 북이 주장하고 이들이 그렇게 진술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도 늦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나왔던 것처럼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그 공문서 유조를 지시할 정도로 직권남용을 해서 합심조의 신문 조사를 빨리 끝내고 빨리 3일 안에 조사를 끝내서 5일 안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서두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직 논리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것으로 시일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북으로 보낸 전례도 없거니와 북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걸 왜 5일 만에 조사는 3일에 끝내고 서둘러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의 근거는 들여다봐야 될 것을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가 어쨌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저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오늘 국방부 오전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시에 탈북 어민들 북한으로 넘어가는 판문점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눈 가리개를 하고 앉아 있고 아마 어느 곳인지도 정확하게 몰랐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판문점이라는 것을 알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 사람은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안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담담하게 체념한 듯 담담하게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이제 판단이고 어제 강인선 대변인이 그러한 의견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저때 호송한 사람들이 경찰 특공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아니 군에다가 호송 요청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군은 왜 거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정부에서 국방부에도 민간인 호송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송 요청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호송 요청을 국방부가 당시 거절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했는지. 호송 요청이 왔었지만 그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민간인 호송과는 이제 군이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또 사실은 이제 국방부는 거부를 했다. 사실 국방부가 저것도 일종의 국방부로서는 민간인을 호송할 여기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근거를 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합동조사를 예. 이제 하게 되면 통일부와 뭐 국정원 등이 이제 했었을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군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포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부나 관할 부처인 뭐 국정원 쪽에 넘기고 그 이후에는 뭐 군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호송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경찰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통치행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안들은 차라리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답답한 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통일부인데 3년 전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게 되는 이런 자기 모순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게 대통령이 다르다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라고 하는 조직이고 해경이라는 조직이고 국방부라는 조직인데 지금 3년 전의 판단을 다 뒤집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정부의 안정성에 심대한 해소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공식 기관의 입장이 번복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걸 믿겠습니까? 이건 정부의 안정성과 정부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진상을 규명해서 어느 정부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부가 진실을 은폐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경찰 특공대가 갔던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북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귀순 의사가 없이 남쪽에 와서 납포가 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 어민들은 바로 북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순간 합동신문이 끝나면 적십자사에서 보내줍니다. 북에서도 적십자가 왜냐하면 민간 대 민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게 아니고 만약 생각해 보니까 민간이지만 이제 범죄자로 판단을 한 거겠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자로 판단하니까 오히려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 군이 호송을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군은 좀 정확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군이 민간인을 어떻게 호송합니까? 군이 민간인을 제압할 수 있는 건 계엄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군은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특공대가 간 것 같은데 저것도 당시 저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안보실이 그런 남북관계를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걸 떳떳이 공개하고 발표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시에 저 상황을 책임지고 실무를 책임졌던 당시 공동경비구역 JS의 담당 중령이 문자를 보낸 게 우연히 드러나면서 저 상황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숨기려고 했던 것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JS에 있는 중령이 자해 위험이 있으니까 경찰 특공대가 이렇게 호송을 하면서 포송진의 묵까지 갔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메모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게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뒤늦게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지금 김은식 교수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오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왜 이제 와서 이게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건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 지금의 여당이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봤어요.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기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를 비정치적 범죄자는 사실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잘 보냈다. 근데 왜 떳떳하게 공개 못하느냐. 지금도 뭘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해운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그런 범죄자를 비정치적 범죄자는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당시 정부 논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당시에 정보위원장으로 이해운 의원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통위원으로 아마 김무성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저 당시에는 정부나 안보실도 모든 걸 감추고 몰래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브리핑을 한 건데 그 내용은 아까 나온 그대로 아닙니까? 16명을 중인 흉악범이다. 그리고 우리가 난민 규정이라든지 북한 입탈 주민 보호법상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야당이 무슨 정보를 보고 어떤 설명을 들었겠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해 준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 두 분 말고도 그 당시에는 그 JS 중령이 보낸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의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청와대 앞에 가서 뭐 항의 시위하고 이런 그러니까 저 두 분도 있지만 그때부터 이미 이건 말이 안 되고 뭔가 북에 대해 저자세로서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우연히 아마 의원회 간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도 잘 보냈다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느냐 뭐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뭐 저는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그래서 뭐 물론 뭐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은 좀 반발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그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뭐 그닥 그렇게 세게 반발하는 그런 여론은 없었고요. 국민적으로도 크게 뭐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뭐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을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과연 이 사안이 가는 것인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SNS를 상당히 활발하게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고 있다는데 한번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반려견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최근 내용인가요? 이게 최근에는 제가 본 거는 산에 올라서 반바지 차리면 산에 올라서 수염도 깎지 않고 이런 모습 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농촌에서 사는 삶의 소박함, 행복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인 김정숙 여사와 반려견과 함께 산에 오른 사진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는 연일 보수 성향,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 확성기 소리 때문에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이 과연 법에 맞았느냐 아니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느냐를 놓고서 정치권의 갈등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벌써 검찰이 하고 있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